메이드를 고용하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면 돈이 안 들겠죠? 어머니는 아들의 배은망덕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웃들의 대화 속으로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올해 76세인 그녀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둘, 그리고 특히 둘째 아들 민준 46세에 대한 사랑은 그녀의 삶의 원동력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자식들이 전혀 반갑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명절에 복수는 자식들을 맞이하기 위해 여느 때처럼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준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복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 와도 하나도 안 반가우니 이제 오지 마. 복순가 단호하게 말했죠. 민준은 당황하며 무슨 말이야, 엄마? 라고 물었지만 복수는 대답 대신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식모처럼 생각하잖아. 엄마 집에 올 때마다 밥 차리고 물 떠다 주고 너희는 누워서 기다리기만 해. 그런데 엄마는 너희가 도와주기를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이건 아니야. 복수는 그동안 자식들이 오는 것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오면 힘들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들도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줄 거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민주는 그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나중에 나도 애들이 크면 엄마처럼 할 거야. 라며 변명했지만 복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하지만 부모를 벗겨먹으려는 자식도 참아야 하니? 복순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고 더 이상 자식들이 자신을 부려먹는 것에 대한 참을성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복순은 자식들이 오는 것마저 싫어졌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 집에 오지 마. 나도 너희가 오는 게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복순은 오랜 세월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시간이 모두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6세에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남편과 함께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커가면서 그녀의 헌신은 점차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집에 오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죠. 이웃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복수는 그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들이 명절에 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이웃들의 말에 복순도 공감했습니다. 아들만 오면 밥 차리기도 덜 힘들어. 며느리 오면 신경 쓸 일이 많아져. 라는 말에 복순도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복순은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오는 것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늙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 때가 된 것 같아. 복순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잠자고 있던 복순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서 씨는 두 아들을 두었고 큰아들은 나이가 둘, 둘째 아들은 나이가 셋이었습니다. 총 5명의 손주가 함께 집을 찾으면 서 씨는 늘 며칠 동안 몸살로 누워야 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첫 번째로 삼시세끼를 챙기고 청소하는 육체적인 노동이 서 씨의 몸을 지치게 했고 두 번째로는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고 나면 서로 반가움보다는 갈등이 잦았기에 그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서 씨는 때때로 명절을 혼자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 자식들을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는 고생하더라도 반가운 마음으로 자식들을 맞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둘째 아들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형은 이번에 안 온다지? 여행 간다던데. 둘째 아들이 신발을 벗으며 덧붙였습니다. 서 씨의 말대로 큰아들은 올해부터 명절을 맞이해 해외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명절에 두 아들이 크게 다툰 후 서 씨는 둘째와 큰아들이 각각 다른 명절에 오기로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큰아들은 추석에, 작은아들은 설에 오기로 하면서 자식들과의 만남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서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작은 아들 가족만 들어왔는데도 집안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이 셋이 있으니 집안이 금방 북적였죠. 맛있는 거 뭐 좀 했어? 아들이 부엌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잡채랑 이런 것 좀 했지. 서 씨가 대답하자 아들은 얼른 차려줘. 계속 운전했더니 배고프네. 라고 말하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어서 며느리가 막내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싱거워요. 며느리는 서 씨가 정성껏 무쳐놓은 나물을 한 입 먹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손으로 나물을 집어 막내 아이에게 먹이면서 그치? 할머니가 한 거 맛있지? 라고 말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TV를 보거나 누워 쉬는 동안 서 씨는 혼자서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준아, 상 좀 차리자. 서 씨가 말했지만 아들은 귀만 후비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 씨는 결국 초등학생 손주들에게 상 좀 차려라 라고 말했지만 손주들도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며느리가 아이를 핑계 삼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서 씨를 더욱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웃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들은 요즘 전혀 돕지 않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연히 대접받기를 바란다니까. 서 씨도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잘못이었을까요? 혼자 있을 때는 반찬 두세 가지로 간단히 먹고 치우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식들이 오면 반찬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들은 우리 엄마 요즘은 미각도 예전 같지 않네. 라고 말하며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나도 아까 좀 싱겁다고 말씀드렸어. 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그녀의 노고를 알아줄 날이 올까요? 늘 신경 쓰고 정성 들여 준비해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들의 모습에 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고생하며 차려준 밥상에서조차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 억울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서 씨는 그 말을 들을수록 기분이 상했습니다. 너희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다음부터는 너희가 먹을 건 너희가 챙겨와라. 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싱겁다고 하는 품평을 받으니 화가 났습니다. 명절 차례 음식을 준비하랴, 저녁상을 차리랴, 이미 몸이 지쳐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들은 그런 엄마의 고생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빈말이라도 고생하셨어요. 나 맛있어요. 라는 말을 기대했던 서 씨는 얄미웠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뒤늦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애 아빠가 농담한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도 서 씨에겐 그저 맘에도 없는 칭찬처럼 들렸고 그녀도 아들만큼이나 얄미웠습니다. 사실 아들보다는 며느리 때문에 밥상을 차리는 게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형은 돈이라도 좀 보냈어?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서 씨는 큰아들이 지난주에 상품권을 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오지 않는 대신 이런저런 것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작은 아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뭐 또 10만 원, 20만 원짜리 보냈겠지? 돈도 많은데 안 왔으면 그런 거라도 챙겨야지. 작은 아들은 큰아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두 아들이 크게 다툰 것도 결국 돈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서 씨는 두 아들이 따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어머니는 백화점 갈 일 없으시니까 저 올라갈 때 상품권 챙겨가도 되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서 씨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상품권을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들은 사실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애 엄마가 다시 일하기로 했거든요.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막내 아이를 낳으며 일을 그만두었던 며느리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쉬울까? 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본격적으로 용건을 말했습니다. 이참에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는 게 어때요? 집이랑 땅 다 팔고 엄마도 이제 곧 80인데 시골에서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서 씨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올라와서 애들이랑 지내면서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했지만 서 씨는 곧바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들 내 가족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살기에는 아이 셋이나 있는 좁은 공간에 서 씨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얹혀 산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답답했습니다. 명절에 가끔씩 찾아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들 내 집에서 상주하며 계속 수발을 든다는 상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 어차피 집이랑 땅 팔면 돈 좀 나오잖아. 그 돈으로 우리랑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아들은 가볍게 말했지만 서 씨는 생각할 것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 씨는 작지만 땅도 있고 집도 있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그곳에서 노후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라고 해도 모든 걸 팔고 빈손으로 아들네 집에 들어가 얹혀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고 싶어. 서울에 올라가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 아들의 제안은 서 씨에게는 너무도 갑작스럽고 현실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복순 씨는 아들의 말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됐다.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좋다. 너희는 나 데리고 살 필요 없어. 그러자 아들은 다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아니, 꼭 엄마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 엄마가 직장 다니면 우리도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지. 서 씨는 그 말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써야지. 하지만 아들은 짜증을 내며 반박했습니다. 아니, 직장 다니면서 사람 쓸 거면 직장은 왜 다녀? 다 그 돈으로 나가는데. 서 씨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 뜻대로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을 맞이할 때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고생을 감수했지만 함께 산다면 고생만 남고 반가움은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희 수발 들다가 늙어 죽으리라니 있겠니? 서 씨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더욱 답답해하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수발을 들어. 오히려 엄마가 우리 도와주러 오는 건데 애 엄마도 시집살이 하고 싶겠어? 근데 큰 결심한 거야. 서 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시집에 와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며느리가 제 집이라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결심하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서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애 키우면서 맞벌이 잘만 하잖냐. 너희도 셋째 낳기 전엔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자 아들은 이번엔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땅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줘. 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 전 작은 아들이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자 한번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새 또 도움을 청하는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땅 팔아서 넣어주면 나는 무슨 돈으로 살아? 그리고 너만 줄 수도 없고 내 형도 손 벌리면 나 빈털터리가 되겠지.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형을 왜 줘?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을. 큰아들의 처지가 달라진 이유는 큰 며느리의 친정에서 시집 올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아들의 상황은 달랐고 작은 아들은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엄마가 정리하고 오라니까. 그러면 엄마 노후 걱정도 없잖아. 왜 자꾸 혼자 살면서 노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남들은 부모 모시기 싫어서 난린데 엄마는 왜 모시겠다고 해도 싫다고 해. 정말 답답하네. 아들은 짜증을 내며 젓가락을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그 모습에 서 씨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애써 차린 밥상이 소용없게 되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라도 잘 먹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서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났는지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막내를 데리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밥상 앞에 혼자 앉은 복순 씨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죽어도 안 간다니까. 서 씨는 홀로 상을 치우며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복순은 오른손목을 부여잡으며 설거지를 하던 중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복순은 고통을 참으며 접시들을 계속해서 닦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설거지를 끝낸 뒤였습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혔지만 더 이상 씨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알았다고만 하고 넘겼습니다. 아들 내외는 잘 준비를 마친 뒤 이부자리를 깔아둔 방으로 들어갔고 복순도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가족만 왔기 때문에 복순과 방에서 잘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큰아들 가족까지 왔다면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들었어야 했습니다. 명절 전날이지만 복순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전날 오후에 전을 부치고 음식을 준비했지만 당일 차례를 위해 해야 할 음식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복순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순은 혼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8시가 넘도록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아침 식기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지만 이날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은 이것도 제주라면 제주다. 복순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렇게 시간이 늦은 줄 몰랐어요. 벌써 다 차리셨어요? 그래, 민준이 나오는 꼴이 꼭 나무늘보 같구나. 복순은 아들 민준이 느릿느릿 나오는 모습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순은 차례상 준비는 거의 마쳤지만 손목이 아파 밤을 깎지 못하고 두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복순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왼손으로 하면 안 돼? 복순은 황당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농담이에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귀찮아, 모처럼 쉬러 왔는데 자꾸 일을 시키네. 복순은 아들의 이런 투덜거림에 속이 상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자신에게 밤 하나 깎는 게 힘드냐? 는 말은 참으로 서운했습니다. 복순은 이럴 때마다 명절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보는 건 좋았지만 그에 따른 고생은 혹독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밥을 먹자마자 또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복순은 다시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난 저거는 못 치우겠다. 결국 복순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누가 하든 좀 해라. 아들은 설거지를 하지 않으려 했고 곧장 말했습니다. 엄마는 손님한테 일을 시켜? 우리 이제 가야 돼. 차 막혀.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이거 다 치우시기엔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싱크대에만 옮겨 놓을게요. 그러자 복순은 참을 수 없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돈 달라 할 때는 가족이고 힘든 일 앞에서는 손님이라니. 됐다, 됐어. 그냥 얼른 가봐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릇을 옮기려던 며느리는 안심한 듯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복순은 아들 내외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좀 알아서 하렴. 나도 더는 힘들다. 복순은 쓸쓸한 마음으로 아들 내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내 생각은 변함없어.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올라가 봐.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봤자 감정 소모만 클 것 같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오랜만에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지만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은 듯해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새벽 잠이 깬 복순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창문이 열려 있길래 닫으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작은 방문도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닫아주려고 다가갔는데 아들은 아직 잠들지 않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싫다 그러네. 그럼 당신이 내일 애들이라도 데리고 내려와 봐. 그래도 엄마가 손주들만큼은 끔찍하게 챙기잖아. 아들은 며느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도와주고 엄마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엄마가 마음을 바꿔서 집도 팔고 여기로 올라오면 우리도 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복수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합가를 제안한 게 아니라 단지 집과 땅을 팔아 돈을 얻기 위해 작당 모의를 한 것임을 알게 되니 그녀의 마음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일 오지 마라. 복수는 참을 수 없어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너희가 와도 하나도 반갑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 복순의 말에 아들은 당황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내가 더 잘 알잖아. 너희는 엄마를 식모로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힘들지만 엄마니까 참아왔던 거지. 참는 건 나야. 너희가 오면 나는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자식이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참아왔어. 그런데 너희는 엄마를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복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는 나를 부모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종처럼 대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희가 오는 게 이제 지긋지긋해. 이제 그만 와라. 아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거잖아. 엄마가 우리랑 살기 싫다는 거. 그래, 그걸로 하자. 내일 떠나면 좋겠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아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나를 보내고 나서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그래, 내가 가야 내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서로 마음이 좀 풀리면 바깥에서 밥이나 한 끼 먹고 헤어지면 되지. 서로 불편하게 부대끼며 살 이유는 없잖아. 아들은 차마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복순의 마음은 참담했지만 부모가 항상 모든 것을 받아주기만 하면 자식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복순은 자식들을 위해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복순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차가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복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